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4일자 사설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외교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역 절차를 꺼내들어서 정치의 도구를 삼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비판했네요. 네,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기 때문에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 제한을 WTO가 인정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유사시와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이 WTO 협정 위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모순적인 태도도 이 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일본산 철강에 제재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그리고 또 중국이 센카쿠 열도 갈등 당시의 안보 문제로 이 히토류의 수출을 규제를 했을 때 그때도 반대했던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거꾸로 현 상황에서 안보 문제를 들어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자가당착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노림수일 뿐이라는 거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중국 매체들도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워서 한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직설적 논조로 유명한 환구시보는 일본이 미국한테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관찰자망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변해 한국을 제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제재에 나선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G20에서 일본이 약속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관세 폭탄과 수출 제한 조치를 해온 것을 아베 일본 총리가 그대로 따라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말했는데 불과 이틀 뒤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놓으며 아베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 판결이 나옴으로써 일본의 반발은 불보듯이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위험을 방치를 했던 거예요.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과연 대일 외교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없었던 점들이 큰 문제였고요. 이미 이제 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정경분리 원칙을 깨고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는 거죠. 관심법 원시험 합격은 에듀윌.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의 배상 청구권 소멸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7월 4일자에 일본도 중국 수준의 나라인가라는 사설에서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문에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이 이 합의를 깼다고 일본이 분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썼고요. 7월 5일자 청구권과 사법농단이라는 만물상 칼럼에서는 우리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장기적으로 2억 달러 상당의 물자를 받았다며 이 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에 미천이 됐다고 썼습니다.
또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다. 강제징용자를 103만여 명으로 산정하고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나라로서 청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만물상 칼럼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태도 또는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어떤 언론 특정한 언론 집단의 태도가 사실은 그냥 딱 보면 일본을 너무나 잘 이해해주고 있잖아요. 일본이 분노할 수는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러면 너희도 한번 그쪽 입장이 돼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인데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어떠냐면 사실 한국의 시각이 사라져 있는 채 일본 정부의 시각이나 일본 국민의 시각 이것도 일본 국민도 잘 모르는 국민들의 시각을 먼저 나서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전면에 등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전공투 세대라든가 이런 식의 60년대 이전에 있었던 분들이나 전쟁에 대한 참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반성적 태도라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 세대들은 그거로부터 될 게 없거든요. 이거를 한국에 있는 언론이 굳이 나서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방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죠. 2017년 7월쯤에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사드와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대선 때 사드를 보복을 끝내려던 중국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협상론을 펼치자 강경 모드로 회귀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의 강경 모드를 계속 지켜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원칙을 지켜라. 강대국을 상대할 때 약소국의 무기는 원칙과 논리 일관성이다. 우리 정부는 먼저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나 간섭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가치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국이 소국을 압박하는 식의 불평등 관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외교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했다면 왜 일본에는 이런 어떤 굴종적 자세를 꼭 취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2017년에 조선일보가 썼던 것과 지금의 일본을 대하는 자세는 또 전혀 다르다는 거죠. 반문재인 정부라는 그 스탠스가 없다면 친일, 반중은 어떤 수단 그리고 외교적인 수사일 뿐일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안 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파적인 어떤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를 그렇죠. 반박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보복이란 제목에서 양승태 사법부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적 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을 한국 정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대응 방식은 대외적 외교 관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외교 해결 위해 시간 벌어준 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도 국가 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룬 데는 그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고요. 그리고 문화일보 7월 3일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외교적 해결 위해 시간 벌어준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판단은 어찌할 수 없다는 방식은 외교 관계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렇게 또 강조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에는 개념 자체가 없이 한 발언이라 저는 믿기지가 않는 발언이에요. 판단 과정에 개입했던 지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잘못된 그런 식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논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웃긴 일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이 이것을 왜 인용했겠어요? 복화술 저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럴듯한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그런 식의 수단이고, 이거를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일본의 경제 공격은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보수지의 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4일 전략적 침묵한다는 청와대 무능 무책임일 뿐이라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 때문에 빚어진 정부발 폭탄이다.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징후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깜깜했다. 이렇게 기사를 냈고요. 중앙일보는 지난 8일 되살아나는 제국이라는 칼럼에서 강제징용의 법정 다툼에 대해 무역 제재로 대응한다는 일본의 공공연한 엄포를 한국이 허언 따위로 치부한 대가치고는 치명적이다. MB 정권 이후 지속된 10년 냉골이 급기야 적대 관계로 악화됐다. 일본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자 아베가 외친 이 구호는 7월 21일 참여한 선거를 휩쓸고 내년 헌법 개정까지 밀고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 정부의 과거사 정치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끌어내기는커녕 제국 향수의 정치화를 자초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또 분노 게이지가 너무 많이 오네요. 분노 안 했습니다. 워낙 많이 본 글이라서요. 예. 옛날에 한 100년 전부터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라 다를 게 없어요. 그 일준의 성명서 같은 경우 보면은 나라가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처지에 처했다. 이게 전부 우리가 자초한 거다. 그러니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 이거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황제야. 그때 당시 순종이었죠. 황제야 나라를 갖다 바치고 우리 좀 살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일준의 성명서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비슷해요. 그거 아니에요. 목표 지점이 뭐겠어요. 대법원 판결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한국 정부가 대신 사과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과를 하려면 뭘 해야 될 거냐? 한국 내 여론을 공격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일본의 이제 그 수출 규제, 경제 도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여론이에요. 한국의 여론이 바뀌어야 자기들의 이 공격이 효과를 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국 내의 여론이 바뀌고 한국 정부가 꼼짝달싹 못하게 뒤로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일본 정부의 사과 또는 사과에 유사한 태도 표명 이런 거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한국 내 여론을 공격하는 거라서 한국 언론 현황을 분명히 바뀌었죠. 네. 이것이 오판이든 아니면 정확한 판단이든 간에 네. 이른바 한국 내의 주류 언론들은 일본이 공격을 해도 일본 편을 들 것이다. 저는 그 불매운동에 관한 그런 기사들도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약간 계몽성 그리고 약간 가르쳐 주겠다 이거 잘 모르나 본데 이거는 뭐 일본 기업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엘리트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개인들이 구국의 마음으로 아주 선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조직적으로 커질까 봐 우려하듯이 먼저 진압하는 과정을 왜 언론에서 먼저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도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매운동과 관련된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였는데요. 7월 8일 취재 일기를 통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놓친 것들이란 제목의 취재 일기였습니다. 감정만 앞선 불매운동은 퇴행적이다. 정치와 외교가 이상 작동할 때 기업과 소비자 피해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곳으로 확산한다는 전망은 확고하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용구 교수는 한일 경제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 논리를 무시하면 양쪽 모두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밀한 분석과 냉정한 대응이 아쉬운 대목이다. 언론사에 따라서는 저는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언론마다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다만 전제들이 항상 이렇게 깔려요.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 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 일본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늘 갖다가 비교한 게 한국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관계없이 하나의 이제 인형을 만들어내요. 일본인은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정의감이 있고 공익우선이고 한국인들은 감정적이고 뭐 그 계산을 잘못하고 부안해동하고 배은망덕하고 대략 한 15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910년대, 20년대 일본인들이 아예 정형화한 논리예요. 근데 지금 21세기인데 지금도 신문에 나오고 있는 논조들 보면 항상 그래요. 일본인은 이성적인데 우리는 감성적이다.
일본인들은 냉철한데 우리는 흥분해서 행동한다. 그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일본인처럼 행동하자. 이게 지금 우리 신문의 논조예요.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도.